다음은 인사고과 방법 중 다면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자기 자신, 직속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및 고객까지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것을 다면평가라고 합니다. 이 다면평가의 장점은 관리자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할 수 있고요. 또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집단들의 평가로 인하여 공시적 의사소통 경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평가자들이 부하이거나 동료일 경우 그 신분이 노출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원칙은 4가지가 있는데요. 직무 기준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납득성의 원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무 기준의 원칙은 담당 직무 내용 및 자격 요건 등 직무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일정 기간의 업무 수행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공정성의 원칙은 객관적 고과 기준에 따라 근무 태도 및 능력과 업적 등 직무 수행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독립성의 원칙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득성의 원칙은 실시 과정 및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고과자 및 피고과자가 납득해야 함은 물론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실시 원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고과자의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 2번째는 고과 오차, 오류 경향 배제의 원칙,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먼저 인사고과자의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을 보면 이 내용은 피고과자의 가정사정까지 평가의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인사고과 결과 또는 평정기간 이외의 시기에 발생한 근로자의 실패 등을 인사고과 데이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째 고과 오차, 오류 경향 배제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또 이제 나올 인사고과 오류와 극소화 방안에 나오는 그런 그 인사고과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사고과 오류와 극소화 방안을 할 때 어떠한 오류들이 있는지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 실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고과 실시 절차는 총 6가지 절차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인사고과의 목적을 결정을 하고, 2번째로는 인사고과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3번째로는 인사고과 방식의 결정 및 고과 요소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인사고과 요소로 종업원의 능력 요소로서 지식, 기술, 자격증을 들 수 있고요. 업적 요소로는 매출액, 생산량, 불량률, 사고율을 들 수 있으며, 태도로는 성격, 근무 태도 등을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인사고과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째로는 인사고과자의 선임과 인사고과의 실시를 하고, 5번째로는 인사고과 자료의 수집과 조정 정리, 6번째로 인사고과 자료의 활용 및 보관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 오류와 극소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대화 경향과 가혹화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보다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단 관대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부하를 나쁘게 평가해서 대립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자기 부하를 타 부분의 종원에 비하여 승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셋째로는 나쁜 평가가 그 평가자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관대하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혹하게 평가하는 그런 원인으로는 첫째, 평가자의 가치관에 의해 성과에 대한 기도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했을 때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부하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일종의 어떤 처벌적 성경을 띄웠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류에 대해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강제 할당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강제 할당법이란 사전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강제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 수가 많을 때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장점은 어떤 이제 관대화 경향에 대해 규칙적인 오류를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수가 적을 때는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평가자에게 주의 깊은 평가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극소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심화 경향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중간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중심화 경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평가자가 평가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평가 능력이 부족해서 적당히 중간 척도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평가 방법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피평가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 척도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낮게 평가할 경우 피평가자와의 감정적 대립을 우려해서 중간으로 평가하거나 소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등이 중심화 평가를 하는 원인으로 들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러한 경향에 대한 이제 극소화 방안으로는 강제 할당법을 사용을 한다. 이건 아까 관대와 가혹가경에서도 이제 그 극소화 방안으로 나왔던 얘기죠. 강제 할당법을 사용을 하고 평가의 단계를 짝수로 합니다. 평가의 단계를 짝수를 하면 정확하게 중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운데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요. 중앙 부분 척도 눈금을 세분화해서 그거를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평가자에게 평가 요소의 정의와 평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심화 경향에 대한 극소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리적 오류는 곡과 요소 간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곡과 요소가 있으면 다른 곡과 요소도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는 평가자가 각 평가 요소 간 논리적으로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인데요. 예를 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해력도 많다, 뭐 이렇게 본다든가 영업 실적이 높은 사람은 절충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이게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를 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극소화 방안은 추상적인 요소나 중복되는 요소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을 평가하게 하며 평가 요소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유사한 요소는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가자는 인사 고과의 운영 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유사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극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동적 오류란 그가 속한 집단, 학교나 종교, 지역, 국가 등 그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을 상동적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지식 없이 하나의 독특한 특징만으로 유형화해서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상동적 오류라고 합니다. 현혹 효과,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고가 대상자였던 특정한 고가 요소의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고가 요소까지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친절성,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일 경우 피평가자가 매우 친절한 경우 친절성에 높은 점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실성, 책임감 항목에도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극소화 방안으로는 여러 평가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또 피평가자들이 서로 평가를 하는 것, 평가자가 한 사람의 전체 항목을 평가하기 전 한 가지 특성에 대해 모든 구성원 전부가 평가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이 극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적 오류입니다. 시간적 오류는 과거 행위보다 최근 행위가 평가에 미치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함에 있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 업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흔히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피평가자들은 평가 시기가 가까워지면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평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게 이런 시간적 오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비 오류입니다. 대비 오류는 피고과자의 특성을 고과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여 평가할 경우 생기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 오류에 대한 극소화 방안으로는 유사한 고과 요소를 가능한 간격을 두어 배열을 하고 고과 요소별로 하나씩 배열을 하여 전 고과자가 평가를 하도록 하며 확신할 수 있는 고과 요소부터 평가를 하는 방법이 극소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이란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 신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대상은 신입종업원, 기술양성 작업원, 일반 종업원,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 그 밖에 판매, 격리, 인사, 기획의 전문적 직능별 종업원을 포함한 기업 구성원 전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교육, 훈련, 개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교육은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 태도 등을 습득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며 장기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은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과정을 말하고요. 단기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은 교육과 훈련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총체적인 능력 개발 과정을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생산성 증가, 사기 향상, 감독자의 부담 감소, 경력 개발, 환경 변화에 적응,
사고율의 감소, 조직 안정성과 탄력성의 증가, 이렇게 7가지의 목적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목적과 종업원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목적으로 구분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교육 훈련의 목적은 필요한 인력을 사내에서 확보한다. 또 현직 종업원의 자격 수준 유지 및 향상, 생산성 향상, 인력 배치의 유연성 제고, 후계자 양성,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사내 협동 및 커뮤니케이션 제고, 경영 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및 극복,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일치의 지원, 기업 이미지 개선, 비용 절감, 근무 의욕 제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교육 훈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교육 훈련의 목적은 승진 기회의 증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사내 배치의 폭을 넓혀 직장 안전 제고,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보다 수준 높은 직무 수행 기회를 통해 성장 욕구 충족, 개성의 개발, 책임의 증가, 보상의 증가,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직무 소외 감소, 직무 만족도 증가, 성장 욕구 충족, 이러한 내용들이 종업원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교육훈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으로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종업원의 적성에 맞는 기능 내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또 급격한 동태적 혁신으로 인한 업무 내용의 변혁에 적응하는 수준 높은 지식, 기능, 태도를 신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제 성장의 고도화에서 오는 인력 부족을 소수 정예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단순화 내지 기계적 직무 처리에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체득시킴으로써 사기 양양과 동기 유발, 나아가서는 개인적 욕구 충족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방법의 종류와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 및 장소별 훈련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단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훈련은 OJT라고 얘기를 하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 방식을 말합니다. 감독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가 되고, 코칭, 위원회 참석, 직무 순환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훈련의 장점으로는 훈련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무와 연결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교육훈련 대상자와 상사, 동료 간 이해 및 협동 정신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 대상자 개인별 훈련 진도 조정이 용이한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훈련의 단점입니다. 교육훈련 실시자, 상사나 동료의 교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습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한 번에 다수의 종업원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무 간의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을 할 때 다수를 데려다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종업원을 교육시킬 수가 없고요. 또 기술 변화가 빠른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상사나 선배, 동료 이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훈련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장외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외 훈련은 직무로부터 분리시켜서 일정 기간 오로지 교육에만 열중케 하는 것을 직장외 훈련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집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연수원, 훈련원, 훈련기간 위탁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장외 훈련의 장점으로는 많은 사람을 일시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교육훈련 대상자는 작업장에서 벗어나 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또 우수한 교육 실시자가 있어 이 또한 학습 효과가 높고요. 교육 내용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직장외 훈련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교육훈련 내용과 실무와의 연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개인별 진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학습 효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게 될 경우 훈련 실시자와 일선 작업자의 상사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대상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일반 종업원,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 이렇게 크게 4개 대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 종업원에 대한 경우는 일반 종업원은 관리 방법에 관한 지식보다는 직무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는 기능 훈련 위주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직업학교 훈련, 도제교육, 실습장 훈련, 세미나 파견, 대학 청강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독자는 경영 활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종업원의 어떤 작업을 지휘, 감독하며 경영자와 일선 종업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감독자 훈련은 기업 조직 내의 구성원 중에서도 타인과 유대관계가 좋고 집단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감독자죠. 자질을 갖춘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로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데 목적을 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관리자는 최고 경영층과 일선 감독자의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요. 생산, 판매, 구매, 인사, 회계 등 각 부문의 책임자적 활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독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직무 중심적 기술이나 관리 지식 습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경영자 훈련은 주로 기업 전반의 관점에서 전문적 지식, 계획 능력, 종합적 판단력 등을 개발시키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면서 최고 경영자로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AMP 과정과 ATP 과정이 있는데요. AMP는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ATP는 미국 AT&T의 벨 시스템에 의해 보급이 됐고요. 강의 방식과 토의 방식을 병용하여 최신 경영 지식과 기법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관리층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최고 경영층에서는 주로 이제 전략 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에 중간관리층에서는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능력, 그리고 하위 관리층에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작업층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 능력이 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최고 경영층에서 이제 많이 요구되는 의사결정 능력, 중간 관리층에서 요구되는 인간관계 능력, 하위 관리층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계층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까지도 약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식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관리층에 대한 어떤 요구 능력을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